사람 인식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인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코그니션 관련된 건데, 우리 욜로 배웠잖아요. 욜로에서 바운딩 박스 잡는 거 배우셨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운딩 박스 잡을 때는 박스니까 이 박스에 들어가는 포인트 두 개가 확정이 되면 어때요? 되죠. 네, 박스가 완전히 되죠. 바운딩 박스. 그리고 클래스 라벨을 분류하는 분류 문제.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K개의 클래스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추정해 줬어야 됐죠. 사실은 내부에 있는 점이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n by n이라고 한다면 n by n만큼 추정을 해줘야 되는, 갑자기 증폭되죠. 처리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것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너레티브 모델에서 픽셀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때는 여기 한 픽셀이 어떻게 되냐면 256이죠. 256, 256, 256입니다. 네, 그 RGB 했을 때, 맞죠? 요만큼의 경우의 수를 한 픽셀당 따져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GPT에다가 뭐 재미있는 카툰을 그려줘. 그러면 이제 뭐 강아지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강아지가 나타나면 그 강아지 각 픽셀당 다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량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GPT나 뭐 달이나 미드저니 해가지고 뛰쳐나오는 그 그림이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팅의 연산을 걸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동접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GPU 연산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스킬들이,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GPU 연산 자원 배분 최적화하기 위한 툴들, 쿠버네티क्스 같은 툴들 다룰 줄 알면은 먼 미래, 아니 먼 미래도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 배팅을 둬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욜로 배우니까 인식, 이거 재밌네. 근데 거기까지. 근데 나중에 이거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결국은 컴퓨팅 리소스 관리 문제인데, 컴퓨터 리소스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추세가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관점을 본다면 어때요? 쿠버네티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상에 위롭겠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여러분들 매뉴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네,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게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알아야 될 거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지식의 희소성에 의한 부가가치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나 뭐 이런 교육기관에서 쿠버네티스 특강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단물 다 빨린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인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레이블 분석하는 데 많은 중점을 그동안 두어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받아왔죠.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고객 분석,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수사, 범죄 예방, 휴머노이드 로봇 능력 무궁무진한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과제 뭐 키워드를 연구비 공고 뭐 이렇게 해서 연구비 공고하면은 국가에서 그 R&D만 싹 다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예, 그러면 R&D 포털 사이트에다가 거기 검색기에다가 인공지능 또는 뭐 AI 뭐 혹은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용역 과제들이 쭉 나와요. 용역 과제가 쭉 나오는데 정말로 많아요.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스포츠 문제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군사 로봇. 그래서 방위산업청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 만들면은 그게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보안 문제하고 국방 산업과 관련된 문제래 가지고 잘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그 내부적인 용도로만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증 보안 고객 사람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어때요? 민감 정보예요. 민감 정보. 그래서 법률의 규제에 의해서 항상 규제의 바운더리 안에 있게 돼요. 규제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인식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규제 안에서 계속 놀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규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상용화된 시스템이 많은데 보면은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이미. 생리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생체 인식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뭐 주황색으로 했다. 한번 보면은 우리 생체 인식 안에서 생리학적 보면은 얼굴, 지문, 손금, 홍채 뭐 이런. 요즘에 또 홍채가 좀 그렇더라고요. 홍채 정보 주면은 뭐 준다 그랬는데 맞죠? 예, 홍채 정보 주면은 뭐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까먹었네. 리워드가 뭐가 있었는데, 예, 뭐 코인 준다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홍채 정보 주면 나 코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홍채를 왜 알려고 그랬을까? 예, 세야죠. 예, 이 사람들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내가 저번에 일론 머스크 얘기해줬지만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특히 일론 머스크 중심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쎄한 게 많아요. 네, 쎄한 그 스타링크라 그러나요? 나 그것도 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쎄. 네. 우주에다가 그 인터넷 망을 깔아놓고 거기서 인터넷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음모론이 엄청 많죠. 네. 들어봤나요? 스타링크? 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다 셧다운돼.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돼? 스타링크에서 인터넷을 보급해줘. 그래서 인터넷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론. 네. 일루미나티. 네. 근데 진짜 그럴듯해. 진짜 그렇게 되면 대안으로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홍채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만 홍채를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행동학적 특징을 한번 보면 음성, 서명, 걸음걸이, 뭐 타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아이디를 사람들의 이 소위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게 봤던 거는 요거일 거예요. 지문 송금은 왜 많이 못 봤을까요? 서로 안 보이니까 그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네, 지문 송금 정보는 우리 행안부에서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행안부에서 날 컨트롤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서 민증 발급을 안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나 행안부에 내 정보 주기 싫다.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죠. 안 줘요. 그리고 중앙 통제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런 정보는 민감 정보는. 네, 그래서 발전이 좀 더뎌요. 내가 봤을 때 발전이 좀 더딘데 이런 민감 정보가 국가를 통해서 통제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극한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게 왜 나 기분 나쁜 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가서 도장 찍고, 아니 지장 찍고 내 정보 다 주고 했는데, 지문을 주는 거랑 홍채를, 근데 홍채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홍채는 왠지 영화나 이런 거 좀 영향받아가지고 홍채 주는 거는 뭔가 내 아주 더 민감한 걸 더 주는 것 같고 날 통제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똑같죠. 지문 성공 홍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극한 반발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분산 원장 방식 시스템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나는 반동스럽구나. 나는 뭔가 중앙 통제 방식의 이 온라인 세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산 원장 방식의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정보로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비전 인식과 안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고상하게 나온 기술들이 웹3 기반이죠. 웹3 기반 기술들이 이제 미래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뭔가 여기를 전복 타도하고 싶은 사람들, 컨텐츠 시장을 플랫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컨텐츠를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왜 유튜브가 돈을 벌고 있나? 네, 맞죠? 나 AI 공부했는데 왜 유튜브가 돈을 벌고 있지? AI 공부했으면은 내 정보가 유튜브에 공개되면 안 되지. 공부한 사람이 다 소유해야죠.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분노를 반영한 기술들입니다. 특히 이제 얼굴 인식과 이런 민감 정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또 비슷한 얘기예요. 기술의 희소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정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시동을 걸기 위한 여러분들의 기본 학습이고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지? 지금 민감 정보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리낌을 갖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사람들이 중앙 통제 방식을 이제 싫어하는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점차 탈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소울바운드 토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소울바운드 처음 들어봤죠? 이미 다 있는 기술이에요. 별거 없어요. 다 있는 기술. 그게 뭐냐면 토큰이긴 토큰인데 분산 원장 방식에 의해서 딱 많은 사람들한테 그 서로 크로스 체킹 되는 거예요. 진품력,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양도가 안 돼. 양도가 안 되는 토큰입니다. 여러분들 NFT, 비트코인 사봤는데 그 코인 양도가 되잖아요. 딴 사람들 팔 수 있고. 이거는 양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토큰 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송금, 홍채, 지문 정보 있잖아요. 진위 여부가 분산 원전 방식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대안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10년, 최소 10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10년 지금 당장에 이게 우리 호주머니로 들어갈 만한 그런 부가가치가 있진 않지만 그런 방향성은 인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굴 인식은 이제 딥러닝 시대 훨씬 이전인 이제 91년도에 있었고,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죠. 차원 축소를 통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죠. 참 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알고리즘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예, 너무 정교한 수학적인 어떤 효용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백업이 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스킬셋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어떻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 맞아 떨어져요. 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차원을 줄인 다음 매칭 알고리즘 적용해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 고유 얼굴 기법이 발견됐다. 아이겐 페이스라고 붙여놨네요. 근데 얼굴 인식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쉬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해요. 예, 왜냐면 피처셋 자체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이 눈이 다 이렇게 어때요? 좀 기계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이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그 고정된 위치에 가중치를 둬서 뭔가 열심히 만들어요.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 위치가 고정이 안 돼 있고 눈이 여기 달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포지션을 규칙적으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그널의 희석이 발생돼요. 시그널 희석이 발생하면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이는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는 이 얼굴의 주성분, 얼굴의 공통 특징만 뽑아내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고유 얼굴은 조명 변화가 적은 상황에서 정면을 촬영한 얼굴에서만 높은 성능을 보이는 한계가 있어 출입증 인증 정도의 응용은 국한되지만 당시에는 큰 진전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나중에 제한된 환경에서 실용적인 수준까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95%는 못 넘어섰다. 95% 정도가 이제 보통 인간이 하는 거라고 봐요. 인간. 저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거 80% 미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한 사람 보고 나서 그 사람 보면은 까먹어요.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데 95% 미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교수님이 내 얼굴 기억 못하면은 이해 안 됐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 학생 만나다 보니까 이 시그널이 머리에서 혼잡해 지나가. 네,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분명 얼굴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도 봤냐면 내가 한 학기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뒷자리에 앉는 거를 허용을 안 했어요. 무조건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이유는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한 학기 내내 내가 분명히 앞자리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내 수업 듣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진짜 충격받았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뭐지? 머릿속에서 시그널이 희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우승한 알렉스넷, CNN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 라쿤 교수님의 이 족보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알렉스넷이라는 그 맥본을 사용하여 전이학습을 했는데 97.3 사람이 97이라고 하네. 어쨌든 여기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GG, 뭐 구글넷, 페이스넷, 레즈넷, 뭐 스피어 페이스 뭐 이런 해서 99.8. 진짜 이 데이터셋이 퍼블릭 데이터인데 이 퍼블릭 데이터를 99.8까지 갔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류 알고리즘을 그냥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 인식은 적용 현장이 정해지면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이 새로운 부류가 되므로 제로샷 학습에 해당된다. 얼굴 인식에서는 특징 추출 단계와 매칭 단계를 별도 모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로샷 학습.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얼굴 인식과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라이브니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 못 하겠어요. 너무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나 라이브니스 요 정도? 요거보다 더 세분화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 같은 인물이 같은 인물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원 등록을 시켰어요. 우리 여기 빌딩에 들어오는. 근데 코로나 때 아마 이거를 베리피케이션 많이 했는데 등록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내 등록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내가 김성환이다. 이 아이디를 알려줘야 돼. 내 개인정보를. 그래서 클래스 할당의 문제. 이놈은 같은 놈이 같은 놈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의 특징 인식을 해줘야 되고 특징 인식이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인풋 정보하고 얼마나 매칭되는지를 볼 겁니다. 이 라이브니스는 뭐냐면요, 이놈이 살아있는 놈이냐 아니면 밑장 빼기를 한 놈이냐. 밑장 빼기. 이거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브니스 판독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휴대폰 최초 기동할 때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삼로디 하듯이 한번 빙빙 돌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라이브니스 확인하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한 번씩 보면서. 그리고 라이브니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라이브니스 확인이 이 고정 좌표를 가지고 2D 정보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냥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확률이 되게 높아요. 2D만 가지고 세팅을 해도. 그래서 이런 라이브니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긴 몰라도 여기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능 높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에서 카톡이나 뭐 K뱅크 개설할 때 한 번쯤 이렇게 고개 한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내 신분증 사진이랑 이렇게 찍고 그거 이렇게 하죠. 내 신분증 사진이랑 내 얼굴 매칭 베리피케이션 한번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내 신분증의 사진 내가 아닌데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통과가 됐어. 뭐지? 그 좀 의심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 의심스러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상은 되게 좀 약간 허무했어요. 진상이 뭐였냐면 사람이 중복으로 확인합니다. 카뱅에 그 얼굴 확인하는 사람 한 100여 명 있어요. 가입시키면 일단은 알고리즘으로 이거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한번 통과해. 근데 컷오프에 안 맞아. 대부분 안 맞죠.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해. 근데 그것도 사실 100%는 아니죠. 그걸 노리고 뚫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뚫고 어떻게 해요? 뚫은 다음에 이건 뭐 별로 알려주면 뭐 별 덕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거 뚫고 뭐 할까 이 사람들이? 대출 돈 받고 나릅니다. 그래서 상당 비율 그 인터넷 은행들 이 대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뚫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드릴로 그냥 온라인 드릴로 온라인 은행을 금고를 뚫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라이브니스는 뭐냐면 이거 어떨까요?
라이브니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건네준 정보가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내 뭐 타인의 얼굴을 녹화를 해가지고 들이대 있어. 그럼 사실상 우리 RGB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대동한 거나 아이패드 해가지고 대동한 거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약간 들을 수 있게, 약간 흐릿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네. 가짜 라이브니스. 근데 요거는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요거 정도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3차원 센서를 써버리면 돼. 근데 얼굴이 평면일 수는 없잖아. 네.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센서 한 번 쓰면 끝납니다. 이렇게 대동시켰는데 3차원 센서가 평면이다, 끝. 라이브니스 이거는 가짜다. 네. 아이패드 딱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가면을 씁니다. 가면.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뚫으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요. 성실하신 분들이요. 좀 좋은 방향으로 성실하셔야 되는데, 가면 써, 가면. 마스크. 마스크 쓰고 비슷하게 얼굴 만들어가지고 뚫어. 마스크 가격이 얼마 안 할까? 잘 만들면 얼마 안, 비싸긴 하겠지만은 대출 받는 것보단 싸단 말이에요. 불법 대출 받는 것보단 싸니까 가면 만들어서 뚫으려고 그래. 근데 뚫린다? 그러면 대출. 돈 받고 런 하죠. 그래서 이 기술이 문제가 뭐냐면 코스트가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코스트가 되게 크다. 무슨 말이냐? 이 기술의 성패에 의해서 사람들이 겪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코스트가. 실패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거 웬만큼 했네? 99.8 웬만큼 했네? 그러죠.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2명은 뭐다 그러면? 뚫는다는 소리예요. 대출 받고 나가는 애들이 불법으로 카뱅에서. 근데 2명이 대출 받고 나갔다? 그러면 너무 손실이 막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사람들 대놓고 그냥 이 알고리즘 아는 사람들이 덤벼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코스트가 크다.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족 못합니다. 계속 불만족이면 이렇게 돼도 불만족일 거예요. 이렇게 돼. 좀 극단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 가고 99.9999%로 올렸습니다 해도 만족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뚫리잖아. 한 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대동시키죠. 사람 대동시키고 뭔가 좀 이상 감지,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사기 거래 감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 안에 이 영역 중에 사기 방지 관련한 그런 시스템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은 현장에서 이런 코스트가 크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여한다. 그래서 좋은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영역 중에 하나. 코스트가 큰 데로 가야 돼요. 알고리즘의 그럴듯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깨 힘들어하고 이렇게 가오 세울 수 있는 멋있는 곳을 하는 데를 가면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을 드리자면 코스트가 큰 데로 가야 돼요. 코스트. 내가 다루는 데이터 혹은 내가 다루는 산업의 영역이 코스트가 커요. 금융 대표적이에요. 코스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금융은 구닥다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 구석기예요. 구석기 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코스트가 너무 크기도 하고 잘 안 변합니다. 금융 자본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 자본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곳이고 금융 자본은 약간 점잖은 사람, 양반, 선비 같은 사람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드글드글 거린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혁신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러면은 박탈감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면서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난 이거보다 더 좀 박진감 넘치고 멋있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계속 노가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성품하고 연결이 돼 있어. 또 코스트가 높은 것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의료? 맞습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유는 죽으면 끝. 그 어떤 것도 비대칭적인 이 가치 형량이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연구소에 어떤 뭐 약간 자산가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뭐냐면 자기 강아지가 뭐 폐병이 걸렸어. 시몬스 도로시 그 렁 리서치 센터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산가가 돈을 엄청나게 돈을 준 거예요. 이유는 자기 강아지가 폐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그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가족같이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은 거죠. 가족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돈 다 줘버립니다.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죠. 바이오 산업 죽으면 끝. 그러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 돈 안 아끼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AI 관점에서 봤을 때 구석기다. 내 느낌은 그래요. 구석기.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손절 쳤다. 저는 이제 돈보다 좀 재미를 더 추구했었나 봐요. 학위할 때까지는 바이오 열심히 했어요. 저 바이오 많이 압니다. 근데 한국 돌아와서 손절 쳤다. 바로.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안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 아니고 좀 더 약간 전통 클래시컬한 거 많이 했어요. 방법론 자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거는 뭐 언강생심 꿈도 못 꿔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AI는 미친 듯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3단계 이전이야. 한두 단계 이전도 아니고 적용이 자체 안 돼. 코스트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규제가 너무 세.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헤게모니를 이 메디컬 센터에서 다 들고 있어요. 데이터 바깥에 못 뛰쳐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공지능 어떤 다이나믹한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개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것도 뭐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안에서도 혁신적인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 규제를 뚫어내면. 규제를 풀어내면은 대박이다. 근데 누군가는 규제를 또 풀어내거든요. 규제를 풀면 하늘에서 돛벼락이 내린다. 진짜 그래요. 이거는 규제로 아주 똘똘 뭉쳐있고 뚫기가 되게 어려워. 우리 같은 민초들은 못 뚫는다.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동해서 붙어가지고 한번 같이 협공해서 뚫어야 돼.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 그리고 뭐 이거는 근데 약간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할까? 사람들이 유전 정보 같은 것들 왜 그게 노출이 안 될까? 왜 그걸 그렇게 장악하려고 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유전자 정보 안 된다 그래서 뭐 분석도 못 하잖아요. 그거. 복제인간? 그것도 그러네. 복제인간. 나랑 똑같은 거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이거는 약간 우생학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생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우생학적인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런 홀로코스트 같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거에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생학적으로 만약 변질되면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또 일어난다. 600만 명 죽는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만천하에 퍼져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균형 잡히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인류의 큰 재앙이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이제 현장에 풀어내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샷 학습인데 제로샷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실질은 supervised learning을 말하는 겁니다. unsupervised learning 배우셨죠? 비지도 학습.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델 자체에서 아까 말한 그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에서 이미 아웃풋,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공간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이 제로샷 학습은 뭐냐면 껍데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 안 합니다. 이게 제로샷 학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할 때 그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걸 안 가르쳐 주면서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에러가 날 텐데 아니 어쨌든 넣어야 돼요.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소정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어내요. 소정의 알고리즘. 요게 이제 요런 아이디어로 지금 생성형 AI GPT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GPT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이 정보량이나 프롬프트 계속 누적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제로샷 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썬 코드 짜줘. 이거를 지금 클래스 라벨을 해갖고 학습을 시켜? 그거 아니거든. 근데 논리 자체는 슈퍼바이스 러닝이에요. 슈퍼바이스 러닝.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은 거의 100%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몇 개 빼고. 그렇게 된 슈퍼바이스 러닝. 그래서 제로샷 학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혁신적인 개념이긴 해요. 혁신적인 개념. 어떻게 그 내부의 알고리즘으로 제로샷 학습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의 심증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키텍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제로샷 학습이 아니라 이 여태까지는 스몰 데이터의 시대였어요. 스몰 데이터의 시절이었는데 빅데이터의 시절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머신러닝 얘기하는 것들 100% 다 스몰 데이터예요. 학습 그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배웠다고 했잖아요. 다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다 스몰 데이터에 편중돼 있어. 아이디어. 딥러닝의 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어 아무리 쌓아도 그거는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뭐 무슨 근거로 빅데이터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의 양 자체가 아주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복잡스러운 모델 이런 트랜스포머 모듈 한번 뒤에서는 볼 텐데 트랜스포머 모듈 한번 보면은 와, 이 사람들이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죠. 해도 너무한데 이거는 그 온갖 것들 다 갖다 붙였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그 모델 복잡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킨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스몰 데이터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해. 생소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아가지고. 막무가내.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죠? 예, 막무가내 같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예. 설명 안 되는 분들 많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예. 아, 느낌이 있었구나. 예. 저도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얼굴 확인, 얼굴 식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굴 확인은 두 장의 얼굴 영상이 입력되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여권 검사하면 수험장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상황. 아, 이거는 전통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 예. 예. 수능 시험장에서 신분증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얼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대리 시험 보게 만들고. 근데 그거 매해 걸리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거 딥러닝 베리피케이션 딱 뜨는 순간 끝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내가 이게 현장에서 등록할 때 내 얼굴 딱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디바이스 같은 거 가지고 얼굴 띡 찍었는데 베리피케이션 안 일어났다? 퇴실하십시오. 이렇게. 예. 근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았죠. 그래서 매칭 알고리즘 두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유사도가 임계치를 넣으면 동일인,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사도를 판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제로사 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특징 추출은 사전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을 백본으로 활용하여 전이 학습해서 해결한다. 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요거 이 말 혹시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트랜스퍼 러닝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 특징 추출 단계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전자두대 가동 중? 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특징 추출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보면 이제 이거 영어로 하면은 영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Feature Extraction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Feature Extraction. Feature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 네. 변수 추출. 내가 나를 특징 짓는데 내가 머리 색깔, 뭐 눈알의 크기, 뭐 피부 색깔, 이 변수 있잖아요. 그 변수를 추출해.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데이터 자체가 변수지 뭘 또 추출해? 그게 아니라 딥러닝에서는 원래 인풋의 데이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서 추가로 변수 만든다고 했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인풋에 추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VGGNet, 레즈넷, 구글 넷과 같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 백본을 활용하여 전이 학습에 해결한다. 요건 어때요? 요거 백본? 이거 아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백본을 활용하여 전이 학습에 해결한다. 이해돼요? 맞습니다. 예, 요런 거 있잖아요. 레지넷 제일 많이 활용된 게 레지넷인데, 나중에 레지디얼넷 구조 한번 보면은 이게 왜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지디얼 가지고 레지디얼하고 원래 데이터 합쳐갖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작게는 수기가에서 100기가까지도 갑니다. 네, 저게 백본 하나가. 그래서 백본이 이렇게 있고요.
레지넷이라는 백본이 있고, 그리고 내 데이터만 여기 최종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요 백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랜스퍼 러닝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요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위학습이에요. 이게 지금 백본을 활용한 전위학습이에요. 그래서 백본만 갈아 끼면 어떻게 돼요? 백본 이걸로 갈아 낄 수 있어요. 예. 이미 인터넷에 다 있어요. 다운받아서 백본 그냥 명령 하나만 쓰면 됩니다. 다 갈아 끼워져.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만 어떻게 돼? 파인 튜닝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에어컨 나오네. 알겠죠? 그래서 특징 추출은 전위학습으로 이제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연구가 아예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안 돼 있어요. 백본이 이렇게 있고 우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후 트레이닝을 한다, 전위학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정보도 있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 도메인 정보도 있잖아요. 정보 1, 정보 2. 그래서 정보 1과 정보 2를 합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정보 1이 이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홀드하고 있다면 사실은 80%는 여기서 가져오고 20%만 여기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네, 요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비전 인식이라는 게 대부분 공통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통된 걸 여기서 뽑아낸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근데 그전에는 이런 컨셉을 왜 별로 안 좋아했냐면 왜 안 좋아했냐면요, 일단 이런 데이터도 없었고요. 이렇게 백본을 지금 여기서 100기가로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100기가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데 지금 모델이 100기가라는 거예요. 개수가. 예, 데이터가 100기가 아니라 모델 개수가 100기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귀 분석 로지스틱 배우셨잖아요. 네. 로지스틱 배우실 때 어땠어요? 그 로진 모델에서 베타 1, 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지스틱 뭐 Y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네. 이 값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들만 모았는데 100기가라고. 네.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대공사, 네. 거의 뭐 만리장성을 쌓은 것에 방불할 정도의 대공사를 했는 건지 한번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미세 분류에 해당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눈, 코, 입의 기하학적 배열이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확도를 높이려고 손실 함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컨트라스티브 트리플렛 센터 손실 함수 뭐 아까 말한 그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이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로스 펑션에서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살짝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붙어 있는 놈은 더 붙이고 떨굴 놈은 더 떨군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예,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뭔가 유사한 놈들은 더 붙이고요,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더 떨고, 이렇게 그런 걸 강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다 붙어 있는 놈은 더 붙이게 만들고 떨굴 놈들은 더 떨군다. 그렇게 해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한다. 현대의 얼굴 인식은 얼굴 획득 과정에 제약을 두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다. 얼굴 정렬, 눈, 코, 입을 이제 알아내고요. 그리고 1대1 증강, 1다대1 정교화를 통해서 얼굴 영상을 생성한다. 여기 보면은 새로 산 스마트폰 얼굴에 등록하여서 자동 로그인을 하는 경우 여러 방의 얼굴 영상이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는 다대1 정교. 그러니까 사진 여러 장이 이제 찍히는 거죠. 예, 얼굴을 빙빙빙 돌리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공통된 어떤 사진을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얼굴 검출, 그리고 정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을 다시 한번 뭐 돌리고 빼고 막 이렇게 하고 생성하고, 그 중에서 특징 치출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칭,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 라고 나왔고요. 여기 뭐 예일 얼굴 데이터셋 이런 게 있고,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메가 페이스 이런 게 있고, VGG 페이스 이런 것들 퍼블릭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얼굴 데이터 연구를 할 때는 이런 퍼블릭 데이터를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퍼블릭 데이터하고 좀 친숙할 필요가 있어요. 됐고, 웹캠이나 스마트폰 잘 하고 있죠. 우리 여러가지 상용화 솔루션이 나온 지도 오래됐죠. 그 다음은 이제 성별과 나이 추정인데,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소비 취향 분석해서 판매량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케팅적인 측면. 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장을 찍어서 나이 분석을 이렇게 한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속 팔로우를 했는지 좀 신기하긴 하네요. 계속 사람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분명히 이사도 가고 마음도 바뀌고 하면서 뭐 소위 이런 것들을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 쉽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사 너무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몸빵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인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살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것만 봐도 이 명품 민족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기겁합니다. 나보고 왜 아침 6시 일어나니? 새벽 2시에 자는데 왜 아침 6시 일어나냐고 하면서.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따지면 뭐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인종과 성별 정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시안 얼굴 영상 16만 장 담고 있다. UTK 페이스 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16세까지 장수하셨네요. 2만 장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딥러닝 이전엔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1세, 2세, 3세 범주화 시켜서 회귀 알고리즘을 얘기했다. 여러분들 이제 회귀 알고리즘 하면은 뭐 회귀 분석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계열에서 회귀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회귀 분석 뭐 이렇게 하고 회귀 분석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추정 자체를 컨티뉴스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추정. 나 회귀 알고리즘 쓴다 그러면 이 모델의 결과물이 컨티뉴스 밸류예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떠냐면 카테고리컬 밸류예요. 남자다, 여자다, 그렇다, 아니다, 혹은 범주, 뭐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범주화된 거. 그게 이제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지칭해요. 근데 회귀는 컨티뉴스 밸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 추정에서 13세와 60세로 잘못 분류한 것을 같이 취급하면 불합리하다. 12세와 13세를 분류할 경우는 거의 맞췄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유로 분류보다는 회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12, 13세를 분류, 카테고리 칼로 나누는 게 좀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이 퉁치자. 나중에 컨티뉴스하게 추정한 다음에 퉁치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이 고전 알고리즘보다 정확하게 나이를 추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높은 알고리즘 분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의 진행 단계를 1기, 2기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고객 취향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이의 성질을 반영해 추정하는 순서형 회귀 문제로 취급한다. 순서형 회귀로 푸는 문제는 초창기 논문인 이런 것보다 더 나아진다. 순서형 회귀.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공부 한번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 연속형이죠.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죠. 두 번째는 이진 데이터.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도 하죠. 이거를 명목형 변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 카테고리컬이라고도 하고 노미널이라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노미널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이 용어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기 때문에 나도 좀 헷갈려요. 네. 그리고 순서형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순서형은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멀티 카테고리가 있고 그냥 바이너리가 있죠. 이진 그리고 멀티노미얼이 그래서 클래스 라벨이 2개 이상인 거. 순서형인데 순서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다룰 거예요. 안 달아봤을 거예요. 순서형은 순서가 가지는 순위 통계량을 끌고 왔어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순위 통계량이라는 기법들을 끌고 와서 이 분류의 정확도를 한 단계 더 높인 거예요. 순서라는 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1, 2, 3 이렇게 였대요. 이게 2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2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정보죠. 그런 정보를 분포 이론을 가지고 순위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서 통계량의 분포를 끌고 와서 모델에 합친 다음에 그것을 이 분류기의 성능에 계산하는데 활용을 했었다고. 뭐든지 추가 정보가 들어가면은 정보가 개입이 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나이가 K 이상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누고 다중 출력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신경망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다 해봤다는 거죠. 뭐 이동 윈도우 회귀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나이 추정의 성능을 측정한 척도로는 평균 절대값 오차. 이게 결국 그냥 뭐예요? 에러는 그냥 로스일 뿐이에요. 추정값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값 있죠? 트루값 이 끝입니다. 요거예요. 이거하고 vs 인류 역사상 로스 펑션에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에 들어가는 이 에러와 관련된 지표는 이 로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다. 약간 변형하면 여기 지금 에너지 펑션으로도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Restrict Boltzmann Machine 이것도 배웠나요? Restrict Boltzmann Machine 그건 안 배웠어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 펑션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사실상 알고 보면 라이클이랑 똑같아요. 라이클. 그런데 보통 이 로스 펑션에서 나오는 요 에러를 가지고 이 에러의 합을 구하잖아요. 에러의 합을 이렇게 구해버리잖아요. 합을 구해버리면 이게 분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ikelihood라는 거는 분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이 로스로 대동단결 다 합쳐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 보면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추정값과 트루값 빼고 합치고 끝 나누자. 예,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절대값? 절대값 붙여주고. 이거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특히 딥러닝은 더 그렇고. 딥러닝은 라이클리후드를 오브젝트의 펑션에 대동을 안 시켜요. 네, 안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예전에는 되게 머리 아팠습니다. 근데 라이클리후드 이론 배우고 하면은 머리 아픕니다. 현장에서 잘 쓰지도 못하는 엄청난 덕지덕지 가정이 다 붙어 있고, 근데 인생이 참 편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편해지니까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남들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이 세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딥러닝 가지고 모든 걸 그냥 다 퉁쳐버리길래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나 다. 그렇게 진짜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네, 아무나 다. 로스 펑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네. 이것만 컨트롤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아무나 다 하죠.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네,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세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모델러의 관점이 한 분야가 될 수 있고, 전에는 로스 펑션 자체를 컨트롤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런 방향 생각해 봐야 돼.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자원 관리, 자원 최적화, 컴퓨팅 리소스 최적화하는 테크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막무가내로 지금 다 돌려버리는 시대니까. 근데 이러한 스타일의 이야기는 아마 주변에서 못 들어볼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올드한 사람이라서 그래. 네, 난 올드한 걸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성별인식도 있어요. 성별인식. 근데 성별인식은 뭐 이건 뭐 시그널이 확실하죠. 시그널이 확실해서 남자처럼 생긴 사람, 여자처럼 생긴 사람 다 각자 있으니까 패션도 틀릴 거고. 그 다음은 잠깐만 봅시다. 예, 성별과 나이 추정에 대한 컨볼루션 쭉 한번 볼게요. 어디언스 데이터셋에 대한 성별인식 뭐 8구간으로 나온 나이 정확도 50.7. 근데 쭉쭉쭉쭉 이렇게 해결해서 94%까지 쭉 올렸다. 그래서 얼굴 검출, 랜드마크 검출, 방향 추정, 성별인식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그런 것도 나타났고, 얼굴 영상과 전신 영상을 같이 고려한 방법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처셋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 아까 피처 특징 축출, 뭐 피처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큰 입, 대머리, 이중턱, 곱슬머리 등 속성 40개를 추가로 레이블링해서 데이터셋 추가로 가져오고, 그리고 20개, 20만 장 얼굴 영상. 우리나라도 AI 허브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무슨 효용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레이블링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담보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40개 속성을 인식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감사한 거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이런 거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국가 데이터에서 이런 걸 끌고 와서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 영상에 들어가는 이 각종 특징들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솔루션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영역이죠. 쉬운 영역. 그래서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페이크인가? 딥페이크? 이게 맞나요?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아직 기술력이 딸려서 안 하나? 뭐가 일어났냐면, 이거 대선 이거 음성이랑 영상 이거 해가지고 유포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목소리 따고 어떻게
얼굴도 따고 딥페이크로 영상 송출하고 그랬더니만 이제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이거 난 이제 가만 안 있는다 말고 하면서 경고 방송하고 있어. 예, 약간 백악관 대변인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나도 지나치면서 봤는데 한 일주일 얼마 안 됐어요. 나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여기 AI 배웠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가만 안 있는다 그래서 경고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소스 코드나 뭐 다 있는데 금방 다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소리 보이스 해킹, 목소리 피싱입니다. 목소리 피싱 알죠? 여러분들 전화 딱 했는데 여보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네. 내 목소리 따는 겁니다. 내 목소리 따서 이제 내 인공지능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 이렇게. AI 그래갖고 목소리 피싱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얼굴 피싱도 일어나고 있고 뭐 법 제도가 이게 어느 기술이라는 게 항상 이래요. 법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항상 기술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요. 그래서 온갖 분탕질을 쳐요. 이런 기술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